이번에는 생물이 절대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이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이 말은 생물체에는 중추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없으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적으로 가장 풀리지 않는 신체 부위 중에 대표적인 부위는 눈인데요. 이 눈은 진화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나중에 따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절대적인 체계는 생물체가 누군가 지적인 존재로 인해서 설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물체는 모든 중추적인 부분이 반드시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특정 시간에 작동되어야 하며 특정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추적인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재되면 전체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세포나 생물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부분이 점차적으로 추가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진화론 측에서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주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주장을 잘 들어보면 바로 이런 것인데요. 대부분의 기계는 각 부품이 정확하게 조립되었을 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기계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세포, 생물체,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령 자동차를 예로 들면 엔진이나 바퀴가 없으면 자동차로서의 수행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사람의 몸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허파, 간, 림프절처럼 없으면 몸 전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자동차처럼 사람도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나 무릎뼈, 췌장처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측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정말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저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것은 생명체들에게 있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기관들이 얼마만큼이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복잡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일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포나 생명체가 지닌 절대적 체계는 사람이 분자에서 진화됐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적인 예인 공룡은 새로 진화될 수 없습니다. 파충류의 허파는 풀무형이고 새의 허파는 관통형입니다. 공룡이 새로 진화되려면 풀무형 허파가 반드시 관통형 허파로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수천 세대에 걸쳐 자연 선택이 일어나 허파의 기능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진화론 측에서 시간으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진화론에서 그 증거가 너무 빈약하므로 시간적으로 바라보는 메커니즘은 사실상 사라지고 순식간에 돌연변이로 인해서 변화되는 단속 평형설만 남아있기 때문에 공룡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고유한 풀무형 허파가 순식간에 새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완벽하고 고유한 관통형 허파로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파충류의 허파가 조류의 허파로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로 엄청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파충류의 허파에서는 공기가 작은 허파 꽈리로 빨려 들어오면 그곳에서 혈액은 산소를 취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합니다. 탁한 공기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던 통로를 거쳐 다시 빠져나가고요.
그러나 새들은 속이 빈 뼈까지 관계되는 매우 복잡한 기낭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공기를 허파에서 특별한 관을 통하여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며 혈액은 허파의 혈관을 통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 고효율적인 산소 교환이 되게 하는 매우 우수한 공학적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파충류가 갖고 있는 허파, 그러니까 공기가 같은 통로로 출입하는 풀무형 허파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는 조류의 허파로 점차 진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법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추정되는 중간 단계는 제대로 기능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만약 정말 그런 중간 단계 동물이 존재했다면 이 불쌍한 동물은 결코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선택은 그 부적절한 중간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조직을 보존하도록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설사 이론적으로 이 기능이 가능한 일련의 중간 단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연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박쥐는 파충류와 같은 구조의 풀무형 허파를 가지고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잘 살아가며 어떤 박쥐는 3km 이상의 고도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쥐를 보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데 있어서 풀무형 허파가 굳이 조류가 갖고 있는 이런 고도의 관통형 허파로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정말로 높은 고도를 나는 새들, 그러니까 그런 조류들, 그런 조류의 허파는 최고의 효율로 인해 산소가 적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만 특히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충류의 허파를 조류의 허파로 교체해야 할 어떠한 선택적인 이점도 가능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인물 중에 조류학자 중 현재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 페두시아라는 천재 조류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조류학자 하면 모두 페두시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신데, 근데 이 페두시아가 조류의 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 허파 문제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분도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공룡인 시노사우롭테릭스의 허파 구조를 연구한 일부 과학자들은 그 풀무형, 파충류니까 풀무형 허파죠. 그 풀무형 허파가 현대 조류의 이 고성능 허파로 진화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관련 논문들은 제가 댓글에 모두 참고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공룡에서 조류의 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의 이론에 불리한 이런 증거를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도외시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논쟁의 제안들은 어떤 살아있는 동물의 허파와도 다른 극도로 복잡한 조류의 허파가 도대체 어느 동물에서 진화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들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우리 창조론 측은 이것에 대한 진화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창조론자들의 입장.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반드시 조류의 허파가 그 전에 어떤 다른 동물의 허파에서 유래했는지 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진화를 증명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새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새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그 전 단계가 어떤 단계였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거 못 찾아내면 진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화론에서 시간만 오래 걸리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없어지고
순식간에 변한다는 단속 평형설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화석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유능한 진화론 학자와 창조론 학자가 디베이트를 하면 그 어떤 진화론자도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갖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자료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화석이나 동물들 대부분을 중간 형태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데 동의하는 진화론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창조와 진화, 공개 디베이트를 하는 경우 진화론 측에서 화석을 증거의 자료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면 지금까지 발견한 화석 개수가 최소 100억 개가 넘는데 그냥 공룡 화석이나 새의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 변하는 과정에 있는 어정쩡한 단계의 중간 단계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어야 돼요. 이 말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게 단순히 공룡이 갖고 있는 기능도 있고 새가 갖고 있는 기능도 있는 그런 화석 하나만 발견하고 이게 진화의 증거가 되는 화석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리너구리 얘기를 전편에 했었잖아요. 오리너구리는 모든 동물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어정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를 증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룡에서 새로 변화하는 과정이 시리즈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들이 완성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일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정쩡한 기관들을 갖고 있는 시리즈들이 염색체 숫자까지 똑같은 암수가 나와야 돼요. 암놈만 나오면 안 되고 순놈만 나오면 안 돼요. 그 돌연변이가 암수가 다 나와야 돼요. 염색체 숫자가 똑같은 상태로. 왜냐하면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러니 진화론자들이 화석 자료를 갖고 나와서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절대적으로 순식간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종류 간의 의존적인 절대적 설계, 이 또한 생물들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다른 생물에 의존해서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흰개미가 있는데 흰개미는 목재를 갈아먹고 사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창자에 들어온 목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흰개미의 창자 속에는 목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그 흰개미의 창자는 그 목재를 소화시키는 그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환경과 먹이를 완벽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유카나무와 유카나방의 절대적 의존 관계를 아십니까? 식물은 거의 대부분 여러 곤충에 의해 가루바지, 즉 짝짓기가 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곤충 역시 여러 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있고 얘는 없으면 양측 모두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카나무는 유카나방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카나방의 이름은 큰 노랑 뒷날개 나방입니다. 유카나방이 유카나무의 씨에 알을 낳는 과정에
유카꽃에 가루바지를 시킵니다. 즉 짝짓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카나방 유충은 유카씨를 먹으면서 생존합니다. 그렇게 유카나무는 유카나방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성충으로 키워주고, 유카나방은 유카나무에게 가루바지를 시켜줌으로써 유카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카나무와 유카나방은 함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런 절대적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생식 체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생식은 꼭 필요한 부분이 정확한 크기와 모양, 화학적 구성으로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맞지 않거나 혈액과 고환의 장벽이 깨지거나 정액의 성분이나 정자에 문제가 있으면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난자가 제때 성숙하지 못하거나 난소에 문제가 있거나 면역 반응이 잘못 일어나면 여성 또한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천지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설계하고 만드실 때 이처럼 모든 부분이 같은 위치, 같은 시간에 완벽하게 작동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포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생화학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는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고 완벽한 초소형 도시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천 가지 생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과 그 공장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또 다른 소형 공장이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완벽해서 도무지 결코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DNA, RNA, 효소, 구조 단백질, 당, 지질 등 수천 가지 생화학 물질은 세포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부터 반드시 그 자리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생물의 상호 의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회사에서도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해야 회사 일이 잘 진행되듯이 생물들도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물들의 상호 협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구상의 모든 땅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여러 부분에서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며 그물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지구의 대기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미생물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생물들이 지속적으로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대기 구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이 영양물질, 에너지, 노폐물 등을 계속 순환시키며 각각 생태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생물은 광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다른 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와 저장물질을 생산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과 식물은 서로를 위하여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상식선으로만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생물들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들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런 종류 하나, 저런 종류 하나, 하나하나씩 다른 시대에 생겨났다? 그러면 생물들은 결코
이 상호 협력 관계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시대에 점차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한꺼번에 존재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야만 지금의 생물들이 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물편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편에서는 좀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3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이 굳게 섰도다. 또한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